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이 자료들,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관련 기사하고 영상들인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핵심만 뽑아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1978년에 지어졌으니까 와, 거의 반세기 동안 잠실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곳이죠. 근데 주변에 뭐 엘스, 리센트, 트리지움 이런 엘리트 단지들은 이미 새 이름으로 싹 바뀐 지가 꽤 됐는데 유독 여기만 오랜 시간 좀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최근에 아주 중요한 관문을 넘었다 이러면서 다시 확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뭐랄까 강남 재건축에서는 정말 상징적인 곳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도 크고 그만큼 또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잠실주공 5단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 미래 모습하고 또 현실적인 과제들 그리고 뭐 시장 반응은 어떤지 이런 맥락들을 좀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뭐 자료들 쭉 보니까 단순하게 뭐 주민 갈등이나 조합 내부 문제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과거에 서울시의 그 층수 제한 그거 있잖아요. 왜 35층 룰이라고 했던 거 그런 규제랑 계속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죠. 실제로 그랬고요. 근데 최근에 서울시가 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이걸 발표하면서 획일적인 높이 기준은 이제 없앤다 이렇게 됐고요. 또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뭐 일종의 패스트트랙 절차 같은 걸 도입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지난 6월이었죠. 건축, 교통, 환경 뭐 이런 여러 심의를 그냥 한 번에 싹 진행하는 통합심의 이걸 통과했어요. 아, 통합심의. 네. 물론 뭐 공공보행 통로를 확보해라 이런 조건을 달긴 했지만요. 독감부동가. 그래도 이게 어딘가요? 진짜 큰 진전이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자료 보면 뭐 최고 65층. 이야. 네, 일부 홍보 자료엔 70층 내기도 있긴 한데 공식 심의 결과는 최고 65층이고요. 총 가구 수가 거의 6,400가구에 육박합니다. 그야말로 메모드급이죠. 6,400. 엄청나네요. 네, 그냥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주거동 33개에다가 복합 랜드마크 건물 2개 동까지. 단순한 아파트 단지를 넘어서는 거죠.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공공기여 부분에도 신경을 썼다는 건데요. 전체 가구 중에 한 12% 정도, 785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용 미리내집하고 장기전세주택 이렇게 반반 정도요. 그리고 잠실역에서 한강까지 쭉 이어지는 녹지축 만들고 또 개방형 보행로 조성하고 이런 계획도 눈에 띄고요. 지역사회랑 좀 연결하려는 의도겠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냥 용적률 높이려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은 없을까요? 홍보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빌라드 라디우스라는 컨셉이던데 무슨 맨해튼 스카이라인이다, 파리 신계선문을 넘는다 막 엄청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한강 조망 샤대도 눌리고 중앙정원이 축구장 7개 크기. 와. 네, 그런 계획들이 있죠. 공공기여의 실질적인 효과는 뭐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계획 자체는 확실히 공을 들인 모습입니다. 고급화 전략도 아주 두드러지고요. 뭐 조합원 세대에는 테라스 다 주고 복층 펜트하우스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시공사를 되게 일찍 선정했어요. 2000년에요. 삼성물산 컨소시엄으로. 네, 2000년이요. 그럼 20년도 더 된 건데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고요? 네. 이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러니까 도정법이 개정되기 전에 선정한 거라서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시공사를 정해놓는 건 진짜 드문 경우인데 이게 뭐 나중에 공사비 협상 같은 거 할 때 조합에 유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겠죠. 아하, 그런 또 배경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 전용 82제곱미터짜리가 올해 초만 해도 30억대 초중반이었는데 이게 3월 이후로 막 급등해서 4월에는 40억 7,500만 원 신고가를 딱 찍고 지금은 호가가 뭐 42억 5천원까지도 부른다고 하네요. 이게 아마 사업 시행 인가나면 조합원 지위양도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게 확 까다로워지니까 그 전에 미리 사두려는 수요겠죠. 10년 보유, 5년 거주 뭐 이런 조건 두잖아요. 네, 그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런 기대감 이면에는 아주 현실적인 부담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초환이죠. 워낙 사업 규모도 크고 예상되는 개발 이익도 크다 보니까 조합원 1인당 수억 원대 부담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와요. 수억 원이요? 와, 부담이 상당하겠는데요. 그렇죠. 게다가 여기는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잖아요. 용산구하고 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서 일반 분양 수익성을 마냥 또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변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잠실주공 5단지가 거의 반세기 만에 대변신을 앞두고 기대감은 정말 최고조인데 동시에 이 재건축 부담금, 재초한 문제하고 또 분양가 규제라는 아주 현실적인 산도 넘어야 하는 딱 그런 상황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조합은 일단 올해 안에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내년에 관리 처분 인가까지 이렇게 목표로 속도를 내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변수들이 실제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건이겠죠. 2027년 착공 목표가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이 자료를 통해서 잠실주공 5단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런 초대형 재건축이 딱 완성되었을 때 이게 단순히 잠실의 스카이라인만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그 주변 지역 상권이나 교통, 더 나아가서 서울 전체 도시 구조에는 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또 이런 화려한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목표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 그리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 사이의 균형점, 그건 과연 어디쯤일지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